네,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면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네, 스마트 브레인 큐로 어디서 먹어야 되나 지금. 지금 당장 진짜 주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저 전자결제래 전자결제. 네네. 전자결제를 하려면 내가 이제 결제를 하면 암호를 넣어야 돼. 네. 암호가 암호를 계속 잊어버리는 거야. 암호 몇 개 쓰세요 보통? 암호가 뭐 몇 개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려니까 이게 내가 약간 미안한 거야. 그렇죠. 그저께 가르쳤는데 또 잊어버렸어. 네. 먹어야 됩니다. 스마트 브레인 큐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암호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문제없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괜찮죠 아직은? 네, 아직 괜찮습니다. 네. 근데 흰머리가 되게 많아졌어요. 누가요? 제가. 그래요? 네. 언제부터? 설마 3% 오고 나서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죠? 원래 아버지가 좀 흰머리 원래 젊으실 때부터 많으셨죠? 좀 백발이셨습니다. 네, 멋있어요. 전 젊은 분들이 이렇게 흰머리 쫙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면 멋있더라고요. 특히 가운데 이렇게 쫙 한 두 줄기 쫙 나 있으면 그게 그렇게 섹시해 보입니다. 네. 요즘 정프로 머리 굉장히 단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전 단정 컨셉으로 바꿨습니다. 네. 어디? 미용실이요? 미용실은 일단 저 청주. 청주? 왜 거기까지 가셨어요? 저기 처갓집. 갔다가 밀었는데 잘 미시더라고요. 청주 스타일 괜찮네. 네, 네? 이게 청주 스타일이에요. 깔끔한 스타일. 약간 투블럭. 네, 그렇습니다. 앞머리 싹 밀어주고 리젠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자, 네. 뉴스 갑시다. 이럴 거면 왜 물어봤어? 자, 우리 네, 권 어제 팀장님. 뉴욕 증시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0.77% 하락했고 나스닥 0.61%, S&P 500 0.73% 하락했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 뭐 끝날 때까지 좀 시장에는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전혀 다 없어졌고 엔비디아에만 관심이 다 모여 있어요. 엔비디아. 대박급. 예, 시간으로 지금 한 27% 에? 왜? 그 큰 주식이 실적. 27. 예, 시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순이익이 1년 사이에 26% 늘어났는데요. 그 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71억 9천만 달러, 1년 전보다 13% 줄었지만 직전 분기보다 19%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적에 대한 숫자보다 그 젠순왕 CEO의 코멘트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화끈하게 같아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 산업이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다. 네. 둘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다. 1조 달러 규모면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1,300조 원? 이런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 그러면 그 가속기라고 불리는 거를 이제 GPU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내 거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한 14%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18%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엔비디아가 무슨 일 하는지 엔비디아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여기 써 GPU, 있는데 엔비디아? 이렇게 엔비디아라고 돼 있네. 우리 컴퓨터에도 컴퓨터에 딱 붙어 있어. 지포스 GTX. 이게 연두색으로 엔비디아 딱 써 있어. 네, 그러네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죠. 네. 근데 사실 그래픽 카드의 기능보다 지금은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굉장히 네.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거의 모든 초거대 언어 모델 있잖아요. 네. 뭐 구글의 바드도 그렇고 뭐 오픈 AI, 뭐 바드는 좀 TPU를 좀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오픈 AI가 됐던 뭐 네이버의 뭐 하이퍼클로버가 됐던 아니면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뭐 수많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 있잖아요. 네. 거기가 다 엔비디아 GPU를 씁니다. 근데 그래요. 엔비디아 GPU가 되게 비싸요. 비싸다면서요. 네, 뭐 하나 하는데 뭐 1억짜리를 뭐 8개를 넣어가지고 다 하면은 칩 하나에 1억? 이거 세트. 그래요? 근데 그게 한 1,000개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1,000개, 2,000개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것만 깔아도 한 2, 3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이거 GPU 하나를 8개 넣고서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팹리스 회사들이 이제 설계에 나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에만 최적화돼 있는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냥 어설프게 그래픽 카드에다 쓰던 거를 뭐 인공지능에 쓰냐, 인공지능에 최적화돼 있는 걸 쓰자. 그러면서 심지어 저렇게 비싸게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 팹리스 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단 하나도 엔비디아의 GPU를 넘어서고 있는 반도체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많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야 이게 차라리 가성비가 나은데? 엔비디아께. 네, 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칩셋 하나의 그 기능도 있겠지만 이거에 뭐 쿠다 같은 아키텍처도 그렇고 통신으로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좀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 엔비디아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인정되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뉴스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각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벤치마크 숫자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엔비디아보다 낫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될 때는 한 가지 기능이 특출나게 잘 된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내가 진짜 실질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게 되는 건데 거기서 뭐 엔비디아는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전력을 많이 쓰냐 그러면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회사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전력을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오는 회사도 없다라는 게 그 데이터 센터들의 평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주가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픽 카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는 이제 뭐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건데요. 아 그래서 그래픽 카드만으로 올라가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 이만큼.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여기도 그 디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램도 들어가고 디램 중에서도 좀 고용량 DM, 뭐 그렇겠죠. HBM 같은 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좀 그 전문가분한테 상세하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BM에 대한 기대는 조금 과도한 경향이 좀 있어서 물론 HBM은 되게 고용량, 뭐 밴드위스가 좀 큰 디램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우리나라 디램도 이거 커지면은 수혜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 최고가 됐네요. 엔비디아가. 장애 기준, 시간의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고 수출을 통제하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손이 묶여 있다. 중국은 미국 테크 업계에 매우 중요한 시장인 만큼 미국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뭐 친중입니까 이게? 엔비디아 중국계죠. 대만계. 그러니까 어쨌든 중화권. 엔비디아의 첨단 GPU가 지금 중국 수출이 금지돼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이 미국 테크 업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이제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를 중국에서 사가는데 중국에다 수출을 하지 말라 그러면 미국에다 공장을 뭐하러 만들겠냐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예, 이게 사실 그 굉장히 그 냉정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디램 공장이 중국에 있는 이유는 중국에 팔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뭐 어느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든 전 세계 반도체의 30%를 중국에서 사가는데 그거를 팔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왜 만드냐라는 젠슨왕의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중국 밖에서 칩을 생산하는 건 가능하다. 뭐 가능하죠. 근데 이게 뭐 인건비 문제도 있고 뭐 중국에 좀 더 싸고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밖에서 만들 수는 있다. 근데 최종 제품의 판매 시장으로 중국이 대체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안 팔면 중국이 칩 개발에 나서는 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뭐 GPU를 당연히 GPU 기술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근데 첨단 제품 수출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거기도 인공지능하고 뭐 그래픽카드 쓰고 해야 되니까 뭐 그래픽카드는 뭐 첨단 제품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중국의 자립만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게 젠슨왕 CEO가 강조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시사점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뭐 아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부분적으로 딱 정확하게 한 건데.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얘기했으면 이제 혼날까봐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얘기인데 젠슨황 CEO는 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다 미국 기업 보니까- 보고 미국에다 지으라는 거는 뭐 편한 결정인데 예. 한국 기업은 미국에다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다 안 팔리면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근데 젠슨황 CEO나 우리나라랑 사실은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어차피 뭐 미국에서 만들든 한국에서 만들든 3분의 1은 중국에 중국에 팔고 있었는데 그걸 못 팔게 하니까. 근데 이게 젠슨황 CEO의 이 인터뷰가 왜 지금 시점에 나오냐면은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니까 젠슨황 CEO는 조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칩스법 지원 받으면은 중국의 생산 설비 증설을 5%까지밖에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 너무 작다. 그래서 10% 정도까지라도 좀 늘려달라. 왜냐면은 우리는 거기에 이미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우리나라 산업부가 미국 상무부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뭐 반도체 우리는 증설을 안 하면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증설을 안 하면은 여기는 점점 낙후돼 갖고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또 저것도 있어요. 이게 그 중국 같은 우려 국가, 중국 등 우려 국가, 미국에서 지정한 우려 국가와 공동 연구 개발이나 기술 특허 사용 계약을 하면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기술 환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그 관련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고 기술 사용하고 그런 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 범위를 좀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10월 되면은 장비 못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달라는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창양 장관은 그 10월에 못 들어가는 거는 좀 적당히 얘기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할 얘기 또 있죠. 마이크론 못 팔게 한 거 중국에서 마이크론 안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도 팔지 말라 그러는 게 뭐 꼭 우리도 그래야 돼요? 뭐 이거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한테 이거 사라 팔아라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됐고 이번에 하원에서 그 얘기가 좀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행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국회의원들은 좀 그런 얘기에 대한 책임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 이제 그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그 하원 의원이 민주당이죠. 공화당 공화당이? 아니에요? 예, 공화당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 미국 상무부는 여야가 없다는 거네. 그러면 저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반도체 관련은 여야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대한 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도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반도체 관련한 얘기 한 김에 뉴스 하나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은 이거 진짜 좀 지겨우실 정도의 행복회로 얘기입니다. 트렌드포스 여기가 대만에서 좀 이거 잘 맞춰요. 잘 맞춰요. 네. 네. 그러니까 모멘텀 잘 맞추더라고. 예, 그 증권사들이 그 목표 주가 제시하거나 방향 잡을 때 거의 인용하는 데가 디램 그러니까. 익스체인지하고 트렌드포스거든요. 여기가 올해 글로벌 디램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요 초과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기 공급 초과라 그랬었거든요. 올라간다는 얘기네. 근데 이게 수요는 좀 올라가고 그 삼성전자가 감산 들어가면서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수요 초과로 바뀔 것이다. 그래요.
이거 진짜 약간 뭐 그 인디형 기후제 같은 건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인디형 기후제를 안 지냈으면 이 트렌드 포스의 이 분석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2년 전에 트렌드 포스가 먼저 치고 나왔지. 예, 그때 꺾었잖아요. 꺾었잖아. 그래요. 네, 그때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막 하다가 결국 야 사상 최고인데 뭘 꺾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실제로 꺾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997조더라고. 우리 한국 돈으로. 어, 27% 올랐으면 1200조 되겠네. 1200조. 대단한 거죠. 1억 1000조 정도 되는 회사가 27% 오른 거야. 아니 그거 살 돈들이 다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근데 아까 그 미국 그 하원 뭐 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왜 얘기를 안 해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공부 좀 하고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야지. 예? 자유롭다며 국회는. 정부가 못할 얘기를 국민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해줘야지. 사실 이런 거를 좀 국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해줘야 돼. 그래야 정부가 가서 우리 여론 봐라. 그럼 우리 이거 들고 가면 의회에서 엄청 깨진다. 네. 그것도 일종의 협상 카드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모종의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 관심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어려워서 그런가?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건 뭐 있어요? 아니 이건 진짜 뭐 그냥 미국 거 못 팔게 하는데 왜 우리 걸 못 파냐? 요거만 알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이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빨리빨리 좀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산업 얘기인데요. 그 SK온이 최대 한 1조 2천억 정도 신규 투자를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 뉴스 자체가 중요해서 가지고 왔다라기보다 그 요즘에 배터리 생태계의 업계 주가가 좀 약한 편이잖아요. 이게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쪽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자금 조달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증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현금보다 나가는 현금이 좀 많아서 이게 설비 투자만 어떻게 잘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설비 투자 잘할 수 있을 것 잘하는 과정에서의 노이즈를 좀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그 중에 제일 그 현금이 취약했던 회사가 SK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상장하면서 10조 원 넘게 자금 조달을 해서 그걸로 좀 가고 있는데 SK온은 그 당시에 물적 분할 이슈 물론 타이밍도 좀 뒤긴 했습니다만 물적 분할 이슈 생기면서 그때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자금이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1조 2,400억 원 규모의 신규 장기 재무적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해 보면은 투자 금액이 최대 한 4조 4천억 정도를 그동안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목표했던 게 한 4조 원 정도였으니까 이제 앞으로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좀 숨통이 좀 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이제 현대차 기아에서 그 SK온에 대해서 한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SK온이 2조 원 정도로 차입을 하는데 현대차 기아가 이거를 보증을 서기로 했어요. 어차피 사갈 거니까. 예. 거기서 이거 공장 짓고 하는 거에 대한 자동차 회사가 지원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 루트가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도 조달을 하고 자동차 회사들도 좀 여기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4,732억 원 투자해서 포항에 공동 생산 라인도 하나 확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거는 있겠지만 증설을 하겠다라는 건 수요가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에코프로비엠 자회사의 에코프로 EM이라고 있어요. 에코프로 EM? 네, 에코프로 EM. 여기가 유상증자를 해서 500억을 조달을 하게 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여기다 이제 300억 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2대 주주가 삼성 SDI예요. 그래가지고 삼성 SDI도 한 200억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코프로 EM이 그 삼성 SDI 향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주 배정해가지고 SDI가 증자에 참여한다는 이유는 자기네가 필요한 물량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의 출자를 할 때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셀 회사가 같이 참여하는 모양새니까 이게 산업의 어떤 펀더멘탈한 확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었던 자금 조달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뭐 셀 회사도 내고 뭐 자동차 회사도 내고 뭐 투자자들한테도 좀 내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이게 그 똑같은 자금 조달도 누구한테 자금을 받냐
뭘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느냐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단기적인 수급이나 가격은 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산업 자체는 조금 그 긍정적인 방향, 사이즈가 커지는 방향으로 네. 리스크 요인들이 제거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뭐 다들 언젠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CFD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그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이 매각을 했으니까 네. 여기는 이제 올 게 왔다. 치고. 예, 여기는 올 게 왔다라고. KB는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KB가 조금 왜 우리가 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업계에서도 야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검찰이 왜 갔는지는 잘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 취재하면서 좀 해프닝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이게 CFD 잔고에 자료 집계가 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집계가 예, 예. 그 CFD 거래는 장외 파생 거래이기 때문에 네. 거래소에서 전산으로 시스템을 모으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계약했던 거 좀 서로 한번 내봐 뭐 이래가지고 모았었던 건데 처음에 제가 그 이용우 의원실 통해서 받았던 자료에는 다우데이터의 그 매도 CFD 매도니까 사실상의 공매도 비슷한 그 계좌 거래의 최대 규모가 하나증권하고 KB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시 취재를 하고서 숫자가 좀 안 맞는다 하다 보니까 어제 받았던 자료에는 KB하고 하나가 좀 그 CFD 매도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KB가 왜 들어갔는지는 조금 더 좀 사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얘기가 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그 CFD 관련으로 KB를 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나갈 때 우리가 뭐 때문에 나갑니다라고 이게 정확하게 찍고서 나가진 않아요. 근데 가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가져가는지 그런 거 봤을 때 CFD 관련으로 보인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어느 거죠. 부서를 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 예. 그리고 이거랑 뉴스가 좀 겹치면서 특이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하나증권, KB증권 제가 좀 전에 하나증권, KB증권 지금 내 그 얘기예요. 채권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여기에 대상으로 해서 채권 돌려막기 관련한 얘기가 어제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에서 움직인 건하고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움직인 건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게 사건을 분리해서 좀 이렇게 혼동해서 보게 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단기 상품으로 소비자한테 팔고 운용은 장기로 해서 미스매칭 나는 거. 네. 그리고 거기서 유동성이 막히니까 이게 하나증권하고 이게 한번 채권 돌리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네 거 주고 네 거 날 줘. 내 거 널 줘. 예, 예. 일종의 파킹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금융회사는 그런 목적 아니다. 이게 그 유동성 공급 목적. 지금 내가 이거 바로 시장에다 팔면 여기서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자전거래한 거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어제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좀 이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쪽 검찰에서 나왔던 건 CFD 중심으로 나갔던 거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채권 돌려막기 관련해서 나갔던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채권 돌려막기라고 지금 우리 권 팀장께서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네. 우리 시청자들이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채권 돌려막기. 네. 그 작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네. 왜 KB와 하나 간에 그런 거래를 했고 그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손해와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네, 솔직히. 네. 헷갈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긴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건 따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는 해놨는데 벌써 이제 미스터 마켓 시간이기 때문에 요새 굉장히 좀 하루 쉴까? 요새 제일 핫한 코너가 미스터 마켓인데. 이렇게 또 딜하신다. 딜하신다 또 다들. 네. 자, 그러면 뉴스3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 채권 돌려막기는 저희가 시간 따로 내서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드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